목적으로 그런 정치 집단, 집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군데서 열리고 있죠. 하나는 서울역이고 하나는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허경영이라는 분도 이분도 보수파를 분열 목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닌가,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현재 국민의힘을 장악한 세력들이 현재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허경영 씨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먼저 주요 주간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47명, 실종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50명이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은 1990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같은 임시 주거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과 YTN,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MBN 등 지상파 방송은 연일 호우 피해 상황을 방송하였습니다. 이들은 사고 경위, 감식반 구성, 서울경찰청 인력 지원 등 사고 원인 조사, 대책 등을 연일 보도하였는데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사건은 159명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방송과 신문은 이 10월 29일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게 지금도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사건, 정말 그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의혹 중에 한 가지가 이 시간이 지났는데,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동안 잘 가동되던 경찰 조직이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부분들, 또 이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이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당시에 서울 시내에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서 등산을 했고, 그리고 잠을 자는 바람에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국가 안보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그 지도자가, 지휘자가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용산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인사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윗선에서는 거의 구속되지도 않고 불구속시켰으며 또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근데 밑에 하급 관리들 6명을 구속시켰다가 다 털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통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볼 수밖에 없습니다. YTN 24시간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선전선공, 정말 이 투천한 생각하는 사람도 YTN만 보면은 금방 세뇌될 정도로 계속 방송을 갖다가 기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9명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은 주저앉아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터무니없는 말이 아리송해, 앞뒤 틀린 그 말이 아리송해. 가수 이은하 씨의 부른 아리송해라는 노래가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가수 신신혜 씨 노래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에서 15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는 스텔텐베르그 삼성전자 면담에서 11개 분야의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는 폴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의 긴밀한 협조를 밝혔습니다. 이것은요, 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에 이어 유럽에까지 급격하게 확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한 그 기조가 아주 짙어지는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토와 군사협력 강화는 서방의 반중, 반러시아 연대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나토와 협력 강화는 북핵 문제 등 한국의 안보에 미칠 실익은 매우 적은 반면 반대급부로 내놓아야 할 외교, 안보 및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로 4강 외교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무기 포탄 등으로 전쟁 지원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토에 스스로 코를 떼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많은 국민들이 댓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젤렌스키와 만나서 악수하고 회담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착잡합니다. 저런 식으로 자꾸 러시아를 자극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우크라이나가 장차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다음 사람은 윤통과 외교부, 대통령 참모라는 자들의 상황인식 부족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침몰하는 나토와 미국, EU에 동조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현지 시각 7월 15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하여 네오나치 부패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2시간여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성명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헌절인 7월 17일 재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공론제도 도입, 국회 상설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개헌 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김무성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김기현 등과 더불어공산당, 조중동 등이 군부를 지피다가 개헌 논의를 하였던 2022년 재헌절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을 통하여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였던 국가반란 탄핵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국힘당, 민주당 조중동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등 발언을 하였으며 특권 폐지의 핵심은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민중당 출신 장기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행사를 주도하였습니다. 특권 폐지는 4.15 부정선거로 구성되어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적화법원을 양산한 21대 국회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표 씨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해산을 주장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권 폐지 주장의 저변에 깔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을 위한 바람잡이였습니다. 개헌은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치가 김진표가 이야기한 국민 공론제도 도입,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 도입. 이거 뭐 국민이 서명해서 100만 명, 그래서 200만 명 서명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면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회에다가 아예 이 상설적으로 국회 상설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게 김진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개인이 개헌을 혼자 얘기했을까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국가 반란 탄핵 세력, 난로당 세력의 전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 지금 연방제로 가고 있습니다.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개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만 명, 200만 명 이 기준을 정해놓고 국민이 개헌을 청원하면은 개헌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간다든지 또는 국회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저들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꼼수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국본에도 이 특권 폐지 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왜?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빙산의 그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 그것만 보고서 움직인 거죠. 그 빙산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목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까지 볼 수는 없었겠죠. 자, 다음 5번째. 그동안 북한이 남한을 표현하던 남조선 괴뢰를 버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다고 조선일보가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한 듯 다음 내용으로 기사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즉 김여정이가 남조선 괴뢰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통일 방법을 명시한 제4조는 자유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토조항과 통일 방법을 무시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북한이 왜 갑자기 남조선 괴뢰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했느냐, 이것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조선 계례와 연방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일단은 겉으로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예. 여러분들 유튜브 스캇 인간과 자유 아시죠? 상당히 이분은 좀 재밌게 본데 젊은 청년입니다. 아주 이 정확한 분석,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도 알차고 또 그 내용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차트가 있었습니다. 차트가. 이 차트는 중국의 대한국, 일본, 독일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추이다. 중국이 3개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는 특히 한국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은 고품질 첨단 소재나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무역수지 흑자의 핵심적인 이유는 고급 소재나 부품보다 부품, 중간재나 석유화학, 철강 제품 같은 가공 원재료 덕분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중간재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고 한국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서 경쟁자로 변해왔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한국이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리버럴의 기후변화 정책에 충실하면서 탈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독일 제조업 기반을 그리스, 체코, 러시아, 폴란드 등지로 이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비교 우위는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국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의 추격은 뚜렷이 목격되고 있고 한국 반도체 업체는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반쪽짜리 메뉴판을 내어놓는 수준에 불과하며 TSMC와 격차가 20년 전에 비해서 좁혀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전쟁 준비에 박차를 기해 미국, 폴란드, 대만, 우크라이나와 함께 공산국가를 무너뜨리고 만주와 사할린을 탈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목격된다. 반대로 일본은 겉으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으나 뒤로는 장기불안 탈출을 위해 적성국들과의 교역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대만 역시 뒤로는 중국과의 첨단 부문 교역을 줄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처럼 돈으로 싸워서 이길 공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다. 여기서 댓글 하나만 소개시키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던데 인공지능 산업,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더 나아가 메모리 반도체도 곧 따라잡는다고. 네. 박태준 잘 아시죠? 전 포항제철 회장이죠. 저는 그동안 항상 궁금하고 의문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철강 산업을 저렇게 빨리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궁금했던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2016년 8월 18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사죠.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라도 하는 듯 의시되지만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빈국이었다.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 덩샤오핑은 수교의 해였던 92년 여름, 1992년 수교했고 그 수교한 여름에 상하이 영민관으로 박태준을 초청했습니다. 그것도 수행비서 없이 혼자 초청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밤 12시 정각에 나타나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포항제철의 선도적 역할을 얘기하더니 중국에 당신네 같은 제철소를 짓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박태준은 중국서 귀국한 다음에 등소평이 보낸 비호산 강철에 세지와 당시 49살입니다. 세지와 부사장에게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공장을 알뜰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도 10회 이상. 이게 전문가들은요, 지나가면서 뉴스면 보면은 대충 다 파악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를 10회 이상 변화가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철소의 설비 도면, 그 다음에 회사 규정집 등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모든 이 지적 재산, 그걸 다 중국에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질 때 거기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 관리 감독하면서 돈을 받고서 모든 기술을 전수했겠죠. 박태준은 애국자이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반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999년, 98년, 99년, 2000년 당시에 중국의 묻지마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당시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다 갔습니다. 결국은 갔다가 야반도주, 기술, 경영, 영업, 가르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주고 야반도주한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빼앗겼는데 이 상황은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때 우리가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또 다른 나라부터 기술을 배우고 또는 우리가 많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개발한 그 노하우들을 그냥 그대로 다 아가리에 털어놓은 겁니다. 쟤네들은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버렸습니다. 50억 이상만 투자하면은 그 성장이 나와서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날 밤 전부 다 술 한잔 먹으면서 깜빡이 하면서 다 그렇게 접대했었습니다. 50억이 딱 투자하자마자 은행에 딱 돈 들어오자마자 그날부터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특히 SK 하이닉스 이건 진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닙니다. 모든 공산당이 다 자주지하는데 거기다 투자했다가 전부 다 지금 이루어지지 못해 저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철강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겼고 하물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율곡 비리로 구속된 사람 있죠? 전 국방부 장관 이상훈의 동생이 전자통신연구소 소장하다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사장을 했고, 그리고 정보통신부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장관했고, 그 다음에 KT 사장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만두고 LG 유플러스로 갔다가 LG 유플러스에서 그 많은 중계기, 통신 장비가 전부 다 중공 화웨이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화웨이 장비가.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끝나고 화웨이로 고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중요한 통신 장비 중에 화웨이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 애들은 하물며 USB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라든지 거기다가 다 백도어 심어놨어. 백도어. 그래서 모든 게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종북좌익 세력들, 국가 반란 탄핵 세력, 남부당 세력들이, 저들은 국가 강구에 욕심이 없습니다. 저들은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민주주의민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이들을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세력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망친 겁니다. 이제 이 상태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중국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북한 연방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요,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암 걸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얘기는 2년 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어느 분이죠. 프랑스 박사,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나 3년 후 되면은 암이나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은 그 상황이 지금 발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매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매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투쟁해야 됩니다. 자유를 외치고 이 자리에 10,000명, 100,000명 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유용한 변호사 통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습니다. 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부강한 자유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 새끼에게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표현하지 않지만 얼마나 밤새 통곡하고 오실 것입니까? 잠을 못 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자유를 주고 다른 분을 쳐 헌정복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